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속담이 있죠.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다 라는 뜻일 텐데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뜻과 정성을 다하다 보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만 같았던 그런 일들도 이루어진다, 이런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그 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몇십 년을 고생하시다가 극적으로 좋아진 사례자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요즘은 비형 간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항바이러스제로 워낙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그 비형 활동성 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사연을 소개하는 것은 이 사례자분께서 또 다른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 간염으로, 특히 활동성 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쉽게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 용기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뜻을 저한테 전달해 오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성 간염이 아니다 하더라도 평소에 그 만성 피로가 이제 피로가 회복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지방간, 그리고 심하게는 간경화나 간암에 이르기까지 간 건강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그 저 멀리에서만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가까이에, 그리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이 사연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성 간염이 좋아진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우선 비형 활동성 간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형 활동성 간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사례를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우선 비형 간염이란 무엇일까요? 비형 간염이라는 것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 즉 HBV에 감염이 되고,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그럼 우리 몸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면역작용이 일어나겠죠. 자, 이렇게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이로 인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이것을 비형 간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긴 했는데 활동은 하지 않고 그대로 간에 숨어만 있는 경우 이것을 간염 보균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보균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가 활동을 시작하면 이걸 활동성 간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형 간염에 감염이 되었을 때 이제 급성기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급성기에는 이 증상 또한 굉장히 급박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선 이제 식욕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미식미식거리고 구토가 나고 이런 소화기 증상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얼굴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있고요. 얼굴뿐만이 아니라 눈이 그 흰자위가 많이 노랗게 변하죠. 그리고 황달이 심해지면 흑달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증상으로 흑색 소변을 보는 그런 증상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외에 정말 손 하나 이게 꼼짝 못할 정도로 심한 그런 피로감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급성기에는 물론 가끔가다, 정말 아주 가끔가다 별다른 증상도 없이 이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긴박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반복되기를 6개월 이상 지속을 하면 그때는 이제 급성기가 아니라 만성 간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6개월 이상이 지속되고, 그리고 그 비형 간염 표면 항원, S항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S항원이 그 혈액 검사에서 양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만성 간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만성 간염 상태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이제 급성기에서처럼 소화기 증상이 당연히 동반이 되긴 하는데 그 증상이 이제 조금은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주 소화가 안 돼서 체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멀미하듯이 이렇게 미식거리기를 좀 자주 한다든지,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체하면 이제 구통 증상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거 외에도 이제 피로감이라든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잔 것 같지 않게 이제 이런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증상이 이제 급성기보다 좀 완화되긴 했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이제 간경화라든지 간암으로 이렇게 진행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 만성 간염 상태에서는 이제 조절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서 만성화가 되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성인기에 이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만성 간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1% 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기에는 그 비형 간염에 이제 감염이 어쩌다가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만성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회복되는 경우가 거의 99%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염려를 안 해도 될 텐데요. 그런데 성인기가 아니라 유년기에 감염이 되면 이 만성 간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한 20% 정도 돼요. 꽤 확률적으로 높죠. 그리고 주산기 감염, 주산기라는 것은 출생 시기에 엄마가 출산을 할 때 그때 감염이 된 경우에는 90% 이상이 만성 간염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요즘은 이제 태어날 때 바로 이제 그 예방 접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엄마가 이제 간염 보균 상태라 하더라도 아이에게로 이제 그 간염이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주산기 감염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자, 이번에는 만성 비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에서 간경변증, 즉 간경화 또는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만성 간염 기간이 5년 정도 경과했을 때 간경변증을 발생할 확률은 9%, 간암으로 갈 확률은 2.7% 이렇게 높지는 않죠. 그런데 10년이 경과하고 15년이 경과하고 자, 20년이 경과했을 때는 간경변증을 발생시킬 확률이 48%로 이렇게 높아져요. 그리고 간암을 발생할 확률이 35%, 즉 만성 간염을 앓고 있는 분이 20년 정도가 지났을 경우에는 거의 절반에서 이 간경변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이게 낮은 확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게 간경화로 간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두려움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 오늘 들려드리는 그 사례를 통해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직접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분이 이제 직접 저한테 자료를 작성을 해서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이제 항원이 어느 정도 검출이 되었고 이렇게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같이 보시면요. 2012년도에는 이 항원이 1213이고 2013년도 1078, 13년도 그 다음에 14년도, 15년도에도 987, 뭐 약간의 그 변화는 있지만 거의 1000 안팎의 그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가 21년도 11월 지나서부터 21년도 11월에 갑자기 631로 떨어졌고요. 23년도 9월 달에는 247까지 떨어졌어요. 항원이 1200에서 247까지 이제 떨어졌죠. 자, 여기는 이제 그 모자, 그러니까 어머님과 아드님 두 분의 사례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앞쪽은 아드님의 사례고요. 자, 어머님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1006이고요. 2015년도에 800이고요. 그랬었는데 2021년 11월에 갑자기 19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90도 아니고 600, 800, 1000 이렇게 하던 수치가 19로 떨어지고 22년 16으로 떨어지고 23년 9월에는 4.4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게 떨어지니까 아,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말 좋아지는 거구나.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이 자료를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치가 1000 내외로 있다가 갑자기 왜 수치가 떨어졌는가? 그 중간에 이분이 무엇을 하셨냐면 21년도 11월 달부터 근저 개선기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이 근적외선 사용하는 거 하나를 추가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항원 수치가 뚝뚝뚝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께 여쭤봤어요. 근적외선기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냐.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복용하던 약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 어떤 다른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여쭤봤는데요. 다른 거는 똑같이 하던 상황에서 근적외선기 하나가 딱 추가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황원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걸 보셨는데 이 이항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머리가 조금 아플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중간에 DNA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두 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과일이나 뭐 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알맹이가 있고요. 그리고 속껍질이 있고요. 그리고 겉껍질이 있죠. 이런 것처럼 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DNA 이것이 복제가 계속 일어나야 이제 이 간염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이제 수치가 많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 바깥에 이제 그 속에 있는 껍질을 HBC 항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줄여서 C 항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바깥에 이 껍질을 HBS 항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면 항원 또는 껍질 항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냥 S 항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맨 바깥에는 S 항원 그리고 안에 속껍질은 C 항원 그리고 가운데에 DNA 이렇게 세 개의 그 층을 다 가지고 있어야 완전한 B형 간염 바이러스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좀 더 아셔야 될 게 그 C항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완전체 DNA, C항원, S항원 이렇게 완전체로 있을 때는 C항원인데 이것이 복제가 되어서 밖으로 이렇게 이 완전 입자가 아닌 그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완전 입자에서 탈출한 그 C항원은 이름을 이항원으로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한 자료에 보면 이항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항원이라는 것은 이 C항원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제 살펴보고요. 이제 다시 검사 자료로 들어가 볼게요. 자, 12년도부터였나요? 그렇게 점차로 좋아졌었는데 2023년 9월에 검사한 마지막 검사 결과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검사 결과지에서 이쪽 아드님 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항원이 247.7, 원래는 1 미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원 자체가 거의 혈액 중에 이렇게 떠도는 항원이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247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HBV 그 바이러스의 그 DNA 이제 DNA 정량 검사를 했는데 그 간염 바이러스의 DNA가 이제 이건 10 미만으로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4.7 곱하기 10 그러니까 47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 미만으로 나와야 되는 47이니까 여전히 수치가 높죠. 자, 그런데 어머니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AST, ALT, 뭐 HDL, LDL 이건 다 정상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도 이제 전부 정상 범위고요. 여기 이항원을 보면 HbEH 이항원이거든요. 이항원이 4.4예요. 1 미만이 정상인데 4.4니까 여전히 좀 높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서 DNA 정량 검사를 볼게요. HBV DNA를 살펴보니 10 미만이 정상인데 이분이 10 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DNA로만 봤을 때는 정상 범위로 들어온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아까 DNA가 있었고요.
이렇게 쌓고 있는 E항원이 있었고, 그리고 맨 바깥에 S항원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그 E항원이 아직 수치가 약간 높기는 한데, 그런데 DNA만 살펴봤을 때는 정상 범위로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DNA가 계속 복제를 하면 이 바이러스가 막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 DNA가 그 정상 범위 이상으로 이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이제 비활동성으로 지금 바뀌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활동성 간염으로 때로는 황달, 때로는 소화장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간염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단계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했을 때 이 이항원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 DNA 정량 검사에서 이 DNA 복제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검사인데 이것이 정상 범위로까지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분은 B형 간염이 완치된 거냐? 이제 이런 게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완치된 걸까요? 아니겠죠. 그거는 아니고요. 완치라는 것은 맨 바깥에 있는 항원을 S항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S항원에 대한 항체가 생겨야지만, 생성되어야지만 완치 판정을 받는 거예요. DNA가 이제 복제되는 것만 멈춘 것은 이건 완치가 아니라 활동성을 비활동성으로 전환을 한 것이고요. 간염에 대해서 완치가 되는 것은 S항원에 대해서 항체가 형성이 되어야 이제 완치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례자분이 다음번에 저한테 소식을 들려주실 때에는 항체까지 이제 생성이 되어서 완치가 되었다, 이런 소식이 저한테 들려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몇십 년 동안 이게 활동성 간염으로 이제 고생을 하시다가 좋아진 사례를 검사 결과지와 함께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분께서 이제 보내오신 그 편지를 제가 직접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이분이 이제 병원약을 복용하신 것은 2000년 3월 31일부터였고요. 그러면 지금 24년도니까 24년 된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의사분들이 별다른 처방약이 없다고 무조건 쉬고 조심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활동성 간염이라 하더라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관리가 잘 되는데, 저도 이제 사실 이분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항바이러스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약도 없이 그냥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처음에 인터페론 주사가 나와서 이제 주사를 맞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픽스라는 약을 드시고 헵세라, 레보비르, 세비보, 헤파가드,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이렇게 이제 약을 바꾸어 가면서 계속 드신 거예요. 그래서 약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약을 드셨는데 그걸로 효과적으로 잘 조절이 됐다면 이렇게 많이 바꾸질 않으셨겠죠. 약을 드셔도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약을 신약이 나올 때마다 이제 이렇게 바꾼 걸 텐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2021년도였나요? 21년 그때 11월 달에 갑자기 좋아질 때에 어떤 다른 이제 것을 시도한 것이 없는지 이제 그걸 여쭤봤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이 여기 있어요. 지금 먹는 비리어드는 먹은 지 7, 8년쯤 됩니다. 정확한 건 병원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치료에 진전은 없고 반복적으로 약에 대한 내성을 보이면서 항원 수치는 1000 단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늘 걱정이었는데 5년 치료에 대하여 알게 되면서 관심을 갖던 중 이왕이면 겉만 뜨거운 것이 아니고 몸속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계속 살펴보던 중 근적외선이 살 속 깊이 침투하여 근육을 덮이고 몸속 장기 부분 온도까지도 높일 거라는 힌트를 얻었고, 확실히 이해한 것은 원장님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병원약을 계속 바꾸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안 되고,
또 생약 치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도 이제 호전이 안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체온을 올리면 면역력이, 체온 1도로 올리면 면역력이 5배로 올라간다는데, 그럼 체온을 높여보자. 이제 이런 결론을 얻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계속 살펴보시다가 이제 근적외선이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되면서, 이제 제가 2021년도 9월인가 10월 그때 그 무렵에 아마 근적외선 강의를 했었나 봐요.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한번 잠깐만 언급을 해드려 볼게요. 자, 근적외선이라는 것은 가시광선이 있죠. 보남파조 노주팔 가시광선이 있고, 가시광선 오른쪽 바깥에 있는 붉은색의 바깥에 있는 것을 적외선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적색광선에 가까이 있는 걸 근적외선,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을 원적외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근적외선은 대략 한 780에서 980 나노미터에 있는 것을 이제 근적외선이라고 하는데, 이 근적외선도 이 파장에 따라서 이제 침투하는 깊이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자외선은 이제 뭐 푸른색 같은 경우는 대개 한 0.5에서 1mm, 그리고 붉은색 630 나노미터는 한 2mm 정도 이렇게 피부 밑으로 들어간다 치면, 950 나노미터는 2cm 이상 이렇게 근육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방층이나 근육층까지 도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해서 ATP를 생성하고, 그리고 산화질소를 생성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진대사율을 높이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체온을 높임으로써 면역력이 올라가게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분은 이것을부터 이게 답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근적외선기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분이 뭐 거창한 걸 사용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복대를 사용하셨대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이걸 배에다 이렇게 대고 돌릴 수도 있고, 이제 허리에다가 이렇게 댈 수도 있는데, 이분은 이걸 착용하고 이제 돌아다니거나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이렇게 이것을 1시간 동안 쪼이고, 저녁에 1시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1시간 쪼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활동성 간염이 비활동성으로 돌아섰다. 사실 저도 잘 이렇게 믿기지 않는 이제 그런 사례여서, 정말 이제 이 사례자분과 함께 기뻐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이분께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주 간단한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개통수기를 먹고서도 내가 암을 고칠 수 있으면 그거는 나한테 있어서는 굉장한 명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아니면 이제 풀뿌리라든지 이런 약초안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이 간단한 도구지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 건강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 근적외선이라는 것이 체온을 올리고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없이 많은 논문들에서 이제 검토가 되어진, 어떤 검증이 되어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근적외선에다가 우리 몸의 어떤 주파수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그 주파수 기능까지 같이 넣어서 이제 새로운 복대를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사례자분에게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이 근적외선을 통해서 면역력을 올릴 수 있구나. 여기에서 힌트를 받아서 이뮨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뮨 벨트, 그래서 이 벨트, 이렇게 이름을 제가 새로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지금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아까 거는 이렇게 띠로 돌리는 거였죠. 이거는 이렇게 벨트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끼워서 배에다도 할 수 있고 허리에도 할 수 있는 이런 건데요. 이 벨트 이름을 제가 이 벨트라고 지었어요. 뭐 이름이 뭐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그 체온을 올리면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이론에서 출발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적외선을 이용한 이런 간단한 제품들,
또는 신부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활동성 간염이 좋아진 사연, 사례자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